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NIA 유재신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공공부문 생성형 AI 활용 사례와 정책 방향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좀 추가로 드리면 지금 NIA에서 한 12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데이터 기반 행정법, 전자정부법 이렇게 법제도 관련된 업무를 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 범정부 초보대 AI 그 공통기반 구현이라는 BPR ISP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맡게 되었고요. 사업은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시점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인 방향성과 그리고 제가 좀 법제도적으로 이제 계속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이제 공공부문의 생성형 AI라는 게 이제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공공부문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공공부문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적용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법제 동향, 국내외 법제 동향을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금 진행 중인 공통기반 구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표지에 있었던 그림인데요. 이게 바로 생성형 AI를 제가 직접 활용해서 한번 그려봤던 그림입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라는 생성형 AI를 활용을 했고요. 뭐 공공부문에 초고대 AI를 활용하는 미래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이제 그림을 줘서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그림을 지금 삽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생성형 AI가 실제로 국민들한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미 밀접하게 다가왔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굉장히 좀 요새 재미를 들려가지고 많이 활용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간단히 이제 용어 정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생성형 AI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용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공공부문에서는 지금 초거대 AI라는 저희 사업 명칭도 그렇지만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지금 디플정위원회에서 나왔던 그 가이드라인의 장표인데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이 발표에서는 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자료에서는 생성형 AI랑 초거대 AI를 그냥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생성형 AI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 이런 제가 이제 IT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뭐 기사들이나 이런 뭐 과제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굉장히 생성형 AI 관련된 내용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가트너에서 이제 작년 9월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2026년까지 80% 이상의 기업이 이거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서는 이제 가트너 같은 경우는 뭐 그 하이퍼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생성형 AI가 굉장히 지금 피크 시점에 와 있다. 다시 이게 좀 이런 유행이 언젠가는 좀 지나갈 것이다. 거의 끝나왔다. 뭐 이런 예측을 이 보고서에서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뭐 AI 거품론이라는 요새 그런 용어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런 IT 공공기관에서 한 10년 넘게 일을 해본 제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을 드리면 생성형 AI는 좀 뭔가 좀 다르지 않나 이런 기술의 발전 속도라든지 실제 이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이나 또 공공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속도가 기존의 그런 기술 혁신들과는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다른 자료들도 굉장히 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그런 자료들도 꽤 있는데요. 뭐 향후 10년 동안 매년 4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자료도 있었고요. 더 최근에는 그 IDC에서 지난 8월에 나온 자료인데 2028년까지 연평균 29% 성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AI 전체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지난 9월 12일 얼마 안 됐는데요. 챗GPT 이제 가장 유명한 챗GPT에서 O1이라는 그 새로운 모델을 또 출시를 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4.5에 비해서 이제 본인들 피셜로 이런 수학 경진대 같은 데에서 뭐 13.4%의 정답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모델은 83.3%의 정답률을 기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뭐 다른 기사들 최근에 이제 이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 IQ가 120을 기록을 했다라든지 뭐 그 수학과학 쪽에서는 박사급의 이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건 제가 이제 써본 건데 이제 보통 기사들에서 이제 이런 그 번역 관련해서 실험을 해본 그런 기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뭐 저희가 리뷰 같은 거 쓸 때 한글을 좀 이상하게 써가지고 한국인은 알아볼 수 있는데 이제 번역기 같은 것들은 못 알아보는 그런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챗GPT 4.5를 썼을 때랑 챗GPT 5.1을 썼을 때는 이제 비교를 제가 해봤는데 확실히 이제 5.1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이거를 번역을 해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공공 부분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생성형 AI에 대해 이렇게 핏한 자료는 아니긴 한데요. 이 전 세계 AI 투자라고 봤을 때 지금 정부에서 투자하는 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4.5% 수준이다. 그 민간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에 비해서 이제 정부에서 투자하는 게 4.5% 수준이다라는 굉장히 적은 수준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공공 부분에 대한 투자가 정부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부에서 하는 투자가 다 공공 부분에 대한 투자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비중이 굉장히 적다라는 정도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과학기술 전체에 대한 투자로 봤을 때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세계적으로도 이런 공공 부문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AWS에서도 지난 6월에 좀 과감하게 이제 공공 부문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이제 이거는 작년 8월 자료인데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도입할 계획이 없는 기업이 이제 8%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기업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또 나온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의 한 10명 중 6명, 뭐 60%에 가까운 숫자가 위협보다는 이점이 더 크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공 부분에서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자료가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 전체에 대해서 봤을 때 ICT 전체의 그런 그 용역 건수에 비해서 인공지능은 굉장히 건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5%에 불과할 정도고요. 물론 금액으로 치면 한 10%라서 굉장히 금액적으로는 좀 오히려 더 그 비중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건수로 봤을 땐 굉장히 적은 건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 부분에서는 지금 그 가장 이게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한 시점은 VIP께서 작년 1월에 공무원들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행안부 지금 여기 나온 대로 행안부에서 잘 리드를 해주길 바란다는 말씀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총리님께서도 이제 강조를 하셨던 부분들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런 그 생성형 AI나 AI들을 공공 부문에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BPR-ISV 사업도 이런 관점에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활용 사례입니다. 먼저 해외 쪽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미국이 이제 제일 당연히 이제 앞서 나가는 나라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챗GPT 가장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챗GPT도 이제 미국의 회사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지금 국방부나 나사 등 특정 그런 뭔가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관들에서 그 자국의 그런 그 클라우드나 자국 내 GPT-4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런 특정 기관들 말고 다른 그 정부 부처들에서 이런 AI를 그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 영국 사례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챗 GPT를 여기도 이제 활용을 하는데, 챗 GPT가 이제 영국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보안 우려 때문에 공개된 데이터만으로 그 챗봇 서비스를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접하기 쉽지 않은 이제 나라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정부 주도로 뭔가 새로운 LLM을 만들고 있고 그것을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정부에서 이거를 생성형 AI를 쓴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로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챗GPT 같은 새로운 모델을 정부 주도로 이제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비용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 같이 특정 굉장히 돈이 많은 국가가 아니면 좀 시도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그런 전문가들 좀 미팅을 많이 다니면서 들었을 때는 어떠한 좀 전문가께서는 이런 거를 정부 주도로 만들면 한 10조 가까운 돈이 들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게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큰 LLM뿐만이 아니고 좀 요새 이제 SLLM이나 뭐 SLM 이런 얘기들, 뭐 스몰러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좀 작은 경량화된 모델들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독일의 뭐 하이델베르그에서 한 이런 룸이라는 사례가 좀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시에서 도입하는 그 LLM 모델을 굉장히 작은 모델을 사용을 한 경우고요. 이제 자국 모델이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성능에서 좀 굉장히 좀 이슈가 있는 것으로 이 블로그의 기사에는 좀 나와 있습니다. 챗GPT 같은 거에 비교해선 굉장히 성능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지금 외국 모델이죠. 챗GPT를 자국 내에 이제 시범 도입을 하면서 그 방편으로 이제 그 자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이제 입주를 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한 사례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직 시험 도입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싱가포르가 생각보다 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민 대상으로 하는 챗봇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전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챗 GPT 기반이고, 뭔가 이제 그런 정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뭐 보안 문제가 뭐 없다,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좀 간단하게 해외 사례들을 몇 개 좀 살펴봤는데요. 대충 이런 2x2로 나눴을 때 이런 좀 유형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안 데이터를 활용을 하느냐, 혹은 공개된 데이터만 활용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산 모델을 쓰느냐, 외산 모델을 쓰느냐, 이런 구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 모델을 쓰는 경우니까 굉장히 유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외산을 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소버린 AI라는 뭐 그런 용어도 생겨나고, 그런 국산이야 외산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공공 부분에서 그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제 하나의 모델을 이제 도입을 했을 때 공공의 특성상 이제 그것을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뭐 챗GPT를 도입을 했는데 그 더 좋은 다른 모델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쉽게 바꿀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이제 공공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모델을 택했을 때 종속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국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LLM을 도입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원에서 이제 수행했던 그런 여러 사업 중에 POC 사업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달청에서 제안요청서 초안을 만드는 그런 실증 사업도 진행이 됐었고요. 그다음 공모전, 행안부에서 했던 공모전에도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사례는 챗봇을 활용해서 뭐 전입직원 교육을 효율화한다든지 고객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 그런 철도공사 쪽에 그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수상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는 결국엔 챗GPT를 활용하는 모델로 이제 다 사용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보안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 7월 쯤에 이제 기사로 제가 접한 내용인데 국방부에서는 지금 SLLM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런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국방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가 지금 만드는 공통 기반이 그런 정부 부처들에서 이런 LLM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방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약간 보안적으로 그 기밀성을 유지해야 되고 기밀 자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구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좀 저희 공통 기반이랑 별개로 자체적으로 좀 추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확한 어떤 그 모델의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결국 여기도 그냥 일반적인 LLM보다는 좀 작은 경량화된 규모의 SLLM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뭐 예를 들면 요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국내 법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법제는 굉장히 논의가 계속 되어 왔었는데요. 역사가 생각보다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나온 시점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성형 AI 특징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뭐 다양하고 데이터가 일단 굉장히 다양하고 방대하다는 점, 그리고 접근이 굉장히 쉽다는 점, 뭐 생성물도 굉장히 다양하고, 마치 진짜 인간이 만든 것 같은 결과물이라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성형 AI가 좀 더 기존의 AI랑 별개로 좀 더 그 규제가 필요하다든지 좀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나는 특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가장 근데 제가 봤을 때 공공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AI가 결국엔 생성형 AI라는 게 자료를 생성해내고 학습을 하면서 사람이 이제 입력한 자료들, 프롬프트라든지 혹은 내가 뭐 문서 요약을 해서 올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학습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바로 보안 문제가 생성형 AI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실제 민간 기업들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자회사에 이제 생성형 AI를 도입을 할 때 이런 보안성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 공공에서도 이 보안 문제로 공공에 이제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생성형 AI를 도입하기가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U에서 좀 굉장히 지금 선제적으로 AI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에서는 AI 액트가 발효가 됐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위험도, 그 AI 인공지능의 위험도를 측정을 해서 위험도별로 좀 각각의 이제 규제 강도를 별개로 하는 그런 내용이 좀 핵심인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범용 AI 모델이라는 이제 용어가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에 대한 그런 별도의 규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이 위험성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위험성과 별개로 겸용 AI인 경우에는 좀 추가적인 그런 조치들을 취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규정 같은 경우는 그 유예 기간을 다른 규정들에 비해서 좀 길게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생성형 AI가 굉장히 변화가 빠르다는 점을 감안을 하고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징은 EU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지금 생성형 AI가 미국 쪽에 굉장히 그 훨씬 더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자국의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규제적인 관점을 많이 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기본 법안도 이거랑 좀 유사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 많이 참조를 하고 있지만 너무 이게 규제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기본 법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 법안이 이따가 국내 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기본 그 인공지능 기본 법안들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법제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작년 10월이죠.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특히 공공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서 들어간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가장 특징적으로 생성형 AI 관련된 내용들을 각 기관에다가 일단 위임을 했습니다. 미국의 좀 다른 스타일 기존의 이제 법제 스타일과 유사하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각 기관에 다 위임을 했고요. 다만 연방 정부의 AI 사용 지침과 또 연방 공무원의 생성형 AI 사용 지침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정을 해라 각 기관에서 지금 OMB랑 OPM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기관들에서 지침을 개발해라라는 명령을 여기서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먼저 OMB, 미국 OMB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기재부 같은 기관일 것 같은데요. 거기서는 공공기관이 AI를 활용할 때 그런 거버넌스 혁신 위험 관리를 위한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이제 3월에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특징은 먼저 정부 혁신을 위해서 이런 AI 모델이나 코드나 데이터를 공유하고 재활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그런 정책과도 좀 유사하게 그런 AI 보통 이제 AI 모델 혹은 뭐 LLM 모델이라고 하면 이런 모델들이 기업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고유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공에서는 이거를 이제 자기들만 개별 부처만 쓰는 게 아니고 공익과 이제 국민을 위해서 공유하고 재활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천명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징은 공공 부분에서 이제 생성형 AI를 결국에 이제 쓰려면 조달을 통해서 외부에 이제 그 업체와 이제 계약을 해서 쓸 확률이 굉장히 높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다음 내용들을 포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조달에 대한 그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추후 제도를 발전시킬 때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미국 OPM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뭐 행안부나 인사혁신처랑 유사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연방 공무원을 위한 책임성 있는 생성형 AI의 사용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방 공무원을 위한 권장 사항으로 생성형 AI가 계속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점을 숙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식 용도로만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공개 정보를 입력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지켜야 될 점들에 대해서는 개별 기관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캐나다의 경우도 캐나다는 이제 연방 공공 서비스의 생성형 AI 사용 가이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주의 깊게 제가 봤었던 내용은 여기서 뭐 페스터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을 좀 정의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 페스터라는 그 이름에 맞지 않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런 생성형 AI에 접근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급할수록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처럼 좀 안전하게 활용을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용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주도 이제 공공에서 생성형 AI 도구 사용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임시 가이드라는 점을 좀 명시를 하고 있고요. 뭐 고유한 비밀번호, 그러니까 뭐 챗GPT 같은 거를 뭐 기관에서 쓴다고 했을 때 비밀번호를 뭐 고유한 비밀번호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자기가 원래 쓰던 비밀번호를 쓰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또 거기서 생성한 링크를 배포하거나 뭐 클릭을 하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침을 이제 정하고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내용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데 대한 가이드를 또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공무원이 직접 입력한 프롬프트를 생성형 AI가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성형 AI의 특징 중 하나인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실제 없는 내용들을 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해외 사례들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일단 두 가지 좀 시사점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로는 이 기관 입장에서 뭔가 그런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공공 부분의 공공기관들, 부처들의 입장에서 가이드가 필요하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지금 가이드가 있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조금 유사한 것 같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진짜 실제 직원들이 그런 생성형 AI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직 해외 국가들도 이런 그 공공 부분에서의 그 생성형 AI 활용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명확한 그런 규정이라든지 구체적인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일단 안전이 우선이고 보안을 우선이고 이런 부분들로 좀 규정들이 제정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사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인공지능 기본 법안에 대해서 지금 이미 한 20개 정도 이번 국회에도 벌써 발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기본법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그 과기부에서도 지난 5월에 8대 핵심 과제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 중에 그 AI 기본법 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이 기본법이 제정이 돼야 이 방향에 맞춰서 또 이런 공공 부분에 대한 법 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공 부분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관련된 기본법 말고 이제 다른 법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내 법들 중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이 작년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이렇게 새로운 정보 주체의 권리가 좀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권리를 이제 그 권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조항들이 그 추가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내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완전히 자동화된 그런 AI 시스템을 통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면 설명을 해야 되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거부하면 그것을 이제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봤을 때는 AI 쪽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실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좀 이제 뭐 국민적 합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공지능이 이런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이게 뭐 더 옳은 방향이냐 뭐 틀린 방향 이런 그 말씀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법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제 행정기본법에도 이 완전히 자동화된 그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먼저 좀 제정이 됐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이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거는 이제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이론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행정기본법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그 토론을 맡아주신 그 법제처 주선정 산무관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공직선거법에도 이제 최근에 지난 12월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특이 케이스인 게 이제 선거에 맞춰서 굉장히 급박하게 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개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아예 이런 딥페이크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 기간이 아닌 경우에도 이런 선거 운동을 위해서 딥페이크 같은 것을 했을 때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는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선거에 관련해서 좀 특이 케이스다 보니까 빨리 입법이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IT 쪽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법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전자정부법이 있습니다. 전자정부법에서는 이런 그 행정기관 등의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이런 것들을 필요한 지원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이제 시행령에서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그런 공통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범정부 초고대 AI 공통 기반 구현이라는 사업이 이 근거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관련 있는 법이 이제 데이터 관련 인공지능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가 이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데이터 관련된 법은 우리나라에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그 제정된 법이긴 하지만 민간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산업법에서 민간 분야의 데이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정의를 하고 있고 공공 분야 같은 경우는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 기반 행정법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은 근데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공공데이터법 같은 경우는 공공 부분의 데이터를 민간에 최대한 개방을 해가지고 민간에서 이제 그것을 공공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것을 이제 그 도모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기반 행정법은 정부 내부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 외부로 개방해도 되는 데이터 말고 정부 내부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런 의사결정이나 정책 결정에 그런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 법을 좀 소개해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 생성형 AI 관련된 그런 법을 만약에 이제 제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 법을 개정을 했을 때 이런 방금 말씀드린 그 전자정보법이라든지 혹은 이런 데이터 관련된 특히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내부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생성형 AI를 정부 내부에서 이제 활용할 때 가장 핵심이 그런 정부 내부의 데이터를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에 좀 같이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보다는 이제 좀 내려와서 실제 그런 가이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제 행안부에서 작년 5월에 나왔던 챗GPT 활용 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라는 그 가이드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해외 사례랑 유사하게 이 두 가지로 어떻게 보면 주요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첫째로 비공개 정보나 개인 정보는 입력하면 안 된다는 점. 두 번째로 이게 거짓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검증을 해야 된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좀 명확히 하고 있는 안내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에서 그런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감한 정보는 입력을 금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좀 더 강력하게 그런 외부망, 인터넷망이랑 또 내부망을 아예 물리적으로 분리를 해야 된다.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까지도 여기서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가장 최근에 이런 생성형 AI 관련한 해서 나왔던 가이드라인이 바로 이 디플정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 활용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그 BPR ISP 사업도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금 방향성을 설정해서 그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이제 주요 내용은 뭐 밑줄 친 부분만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그 정부 자체가 이제 만드는 것보다는 민간의 그런 클라우드도 민간 거를 활용하고 또 인공지능도 민간의 것을 이제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각 부처가 이제 개별적으로 구축을 해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개별 구축 지향하고 또 여러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런 AI도 모델도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민간 기밀 데이터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생성형 AI를 공공 부문에 도입할 때 특히 이런 보안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그 할루시네이션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제 최근에 지난 9월 13일에 이제 발표된 내용인데 국정원에서 이제 그 보안 체계를 좀 개선을 하는 것을 추진을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층 보안 체계라고 해서 저희가 CSO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 기밀이라든지 민감 정보 혹은 개방 가능한 정보 이렇게 좀 단계를 나눠서 보안을 체계를 이제 다층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것에 따라서 바로 그런 생성형 AI가 바로 공공부문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국정원이랑도 또 저희 사업 그 방향성을 국정원이랑도 좀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공공 부분에서 어떻게 생성형 AI를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 공통 기반을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저희 BPR ASP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1, 2, 3번으로 되어 있는 이 3번 부분은 이제 좀 별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2번 부분에 공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뭐 굉장히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공개하기는 좀 부적절한 면이 아직은 진행 중인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그 뒷불정 작년 4월에 발표한 뒷불정위원회 실현 계획에 들어간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랑 근데 크게 뭐 내용적으로 다르지 않고 민간의 초거대 AI를 정부 안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그것을 이제 공무원들이 또 정부 부처에서 자유롭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사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히 이제 그 예산이 엄청 성공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언론에도 공개가 됐었는데 한 100억 정도, 99억 정도 내년 구축 예산이 편성이 돼서 잘 구축을 하는데 좀 열심히 저희 NIA에서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NIA에서 그런 행정안전부랑 같이 예전부터 전자정보라든지 그 다음 이제 디지털 정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까지 좀 성공적으로 좀 정부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디지털적으로 IT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적으로도 특히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이런 신기술들이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잘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